안녕하세요, 한변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처음에는 연락을 잘 받더니 이제 슬슬 연락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사기 아니야? 고소할 수 있나? 근데 단순히 누가 빌려간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또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보통 피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얼마나 처벌받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조문부터 봐야겠죠? 이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했는지. 자, 그러면 빌려간 돈을 안 갚았어요.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사기죄가 되려면요, 피해자가 나한테 돈을 빌리던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나한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갔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맞아요, 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실토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요,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들, 이걸 종합해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추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기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용도를 속인 경우, 빌려갈 때 얘기한 용도는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썼다든지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든지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돈을 빌려가면서 제가 아파트도 있고요, 가게 월 매출도 3천 정도 되거든요, 다음 달에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고, 이 아파트의 가치에서 이 가압류로 담보되는 채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게도 적자였다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건 누구나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제외하고서도 이 아파트의 가치가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됐는지,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는 아니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돈을 받고 나서 태도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내 연락을 차단했다든지, 내가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면 다음 주에 줄게, 내일 줄게,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실제로 변제한 게 하나도 없는지,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말한 변제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아파트를 내놨으니까요, 이거 팔리면 바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를 내놓지도 않았다거나, 아니면 등본을 떼어보니까 그 아파트에 이미 근저당권이 빽빽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든가, 또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소하기 전에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안 갚았어요,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요, 이걸 강조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던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상대방이랑 한 연락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돈을 빌려가면서 그 용도는 뭐라고 했는지, 또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그 증거들을 다 확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상대방한테 돈을 보냈다는 송금 내역, 그것도 당연히 캡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먼저 고소인부터 불러요. 그래서 이 고소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전국 경찰서가 다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뒤에 피해자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이런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들은요, 피해자한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범이고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됐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걸 알면 이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벌도 원하지만 사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건요. 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사건 자체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 네, 정리하자면 단순히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돈을 빌리던 그 당시에 나를 속였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실 일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과 나눈 카톡, 문자, 전화, 이 모든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다양한 사기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여금 사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